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노인 요양원 은빛사랑이 집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원장님, 304호 박순자 할머니께서 또 식사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예요. 요양원 원장 김미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입소한 지 2달째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는 문제 어르신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정각, 정확히 같은 시간에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박순자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기요, 박순자 할머니 보호자세요?" "아니요. 전 여기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 "제가 담당이거든요." 이상했어요. 담당 간호사라면 근무 시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되는데 왜 퇴근 후 따로 시간을 내서 올까요? 더 이상한 건 박순자 할머니가 그 간호사에게만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들어오지 마. 나 당신 얼굴 보기 싫어." 할머니는 소리쳤지만 그 간호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가 정확히 3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면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간호사가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거 아냐? 아니면 뭔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어서 속죄하려는 건가?" 정확히 150만 원. 그 간호사가 매달 할머니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요양원비는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충당되는데 왜 추가로 돈을 넣을까요? 대체 그 간호사와 박순자 할머니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막 미스터리 심화. 사건은 2020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2층 단독주택. 28년을 살아온 그 집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큰 며느리 이은경 씨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데?" "치매 초기 진단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약을 드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2020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당시 68세.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고 첫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죠. "치매?" "내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이 치매라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할머니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거나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내가 어딜 가든 상관없잖아." 할머니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며느리 은경 씨에게 유독 심했어요. "엄마, 은경이가 물어보는 거잖아. 왜 그렇게 대해?" 큰아들 이정수 씨가 말렸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마누라 편만 들어.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구나." 가족들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똑똑했고
계산도 정확했으며 길도 잘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2020년 6월 어느 날 은경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등 뒤에서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어머님? 28년 동안 참았어. 내 아들 옆에서 잘난 척하는 거. 이제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확실히 해두려는 거야. 은경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설거지 수세미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날 밤 은경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28년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이웃 김영애 씨의 증언입니다. 은경이는 참 착한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 수발을 28년 동안 얼마나 잘 들었는데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시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명절 때는 혼자서 20가지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친정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갔죠. 그런데 박 여사님은 항상 불만이 많으셨어요. 내 아들이 너무 마누라 편만 든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대충 한다. 솔직히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할머니가 밤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은경 씨가 몰래 본 그 노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어요. 1992년 5월 12일 며느리가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다. 내가 나물 반찬 이야기를 하는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1998년 10월 3일 명절 음식을 시어머니 몰래 친정에 싸갔다. 내가 해준 건데 친정에 잘 보이려고 가져간 거다. 2005년 2월 18일 손주 교육비를 둘러싸고 나에게 대들었다. 내가 시어머니인데 감히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7월 8일 내 생신날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싱겁다고 했다. 내가 평생 요리를 해왔는데 28년간의 원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함께 심지어 별표까지 쳐가며 강조한 부분도 있었어요. 은경 씨는 그 노트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니, 어떤 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치매 때문에 그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은경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치매가 아니라는 걸. 28년간 쌓인 고부 갈등이 드디어 터져 나온 거라는 걸. 그해 8월,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은행에 다녀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통장 정리를 하고 서류를 챙기고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알 바 아니야.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할머니가 급격히 야위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밤마다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옷이 점점 헐렁해지고 얼굴색은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병원 가보셔야 해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필요 없어. 내 몸은 내가 안다.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은경 씨는 불안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17분이었습니다. 은경 씨가 빨래를 넣는 중이었어요. 그때 위층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급히 2층으로 올라갔죠. 어머님,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은경 씨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10분 후 남편이 도착해 문을 부쉈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119요. 빨리요. 급히 전주 시내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저희가 아들 내외입니다. 환자분, 폐암 3기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폐암이요? 3기라니요? 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예상됩니다. 은경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 정수 씨도 벽에 기대선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환자분이 이미 3개월 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숨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진단서 발급 기록이 있어요. 6월 초에 전주 시내 다른 종합병원에서요. 은경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6월부터 이상하게 행동했던 이유를, 원망의 노트를 작성했던 이유를, 은행과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었던 이유를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구나.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입원한 그날 밤 은경 씨는 병실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제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을까? 옆 병실 보호자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래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손 쓸 수 없을 때 돼서야 말씀하시죠. 그래도 저는 며느리잖아요.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28년이요? 그럼 더 말 못하시죠. 며느리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으셨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할머니가 깨어 있었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할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사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치료하면 돼요. 치료? 소용없어? 의사 말 들었잖아. 아니에요. 항암 치료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은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너,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어머님 가족이니까요. 나, 너한테 그렇게 못했잖아. 은경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부터 잘하시면 돼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은경 씨의 진짜 고통이 시작됐어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봄까지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3주마다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제를 맞았어요. 그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첫 항암 치료 후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구토가 심했고 식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있었죠. 어머님 드세요. 기력을 차리셔야죠. 내 손으로 만든 건 먹기 싫어. 네. 그럼 제가 밖에서 사올게요. 은경 씨는 참았습니다. 병원 앞 식당에서 죽을 사오고 과일을 깎아오고 할머니가 원하는 음식을 찾아 전주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원망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내 아들 빼앗아간 년이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 부부 행복하겠구나. 차라리 혼자 죽는 게 나았어. 간병하던 은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닦아내고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제가 있잖아요. 2020년 12월 세 번째 항암 치료 후였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격리 병실로 옮겨졌고 면역력이 거의 없어서 아무도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보호복 입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은경 씨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경 씨는 병실을 지켰어요. 보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할머니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40도가 넘는 열이 3일간 계속됐어요. 의식이 흐릿해져서 헛소리도 했습니다. 엄마, 엄마.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찾는 거였습니다. 엄마, 나 아파. 너무 아파. 68세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은경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할머니가 은경 씨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필요했던 겁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열이 내렸고 의식도 돌아왔어요. 너 여기 계속 있었어? 네, 어머님. 왜? 어머님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21년 봄 6차례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재검사 결과 암 크기가 조금 줄었어요. 림프절 전이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에 가깝다고 했어요.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의사가 은경 씨를 바라봤어요. 보호자분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입니다. 이런 케어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체중이 15kg나 빠졌고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혼자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2021년 4월 5일이에요, 어머님. 그래, 내가 왜 여기 있지? 병원이에요. 치료받으셨잖아요. 병원? 나 아픈가? 기억이 점점 흐릿해졌어요. 어제 일을 기억 못하고 방금 먹은 식사를 기억 못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은경 씨는 24시간 할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시겠다고 하면 같이 일어나 부축하고 새벽에 배고프다고 하면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낮에 산책을 하시겠다고 하면 휠체어를 밀고 나갔어요. 은경 씨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온전히 시어머니를 위한 하루하루였어요. 그의 여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산막 반전의 발견.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은경 씨가 할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여름이라 옷장을 정리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옷장 깊숙한 곳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표지는 갈색으로 변색됐고 모서리는 해졌습니다. 오래된 물건임이 한눈에 보였죠. 이게 뭐지? 은경 씨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냈습니다.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 상단에 적힌 날짜는 1992년 3월 2일. 은경 씨가 이 집에 시집온 바로 그날이었어요. 파란색 볼펜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2년 3월 2일 맑음. 오늘 우리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름은 이은경. 24살. 키 162cm. 몸무게 48kg. 마른 편. 큰 눈에 작은 코. 순해 보이는 인상. 혼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긴장했나 보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착해 보인다. 우리 아들을 잘 돌봐주면 좋겠다. 시어머니로서 잘해줘야지. 은경 씨는 놀라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992년 3월 15일. 며느리가 이 집 살림에 적응하려고 애쓴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아침 준비한다. 아직 서툴지만 정성이 보인다. 어제는 된장찌개 간이 짰는데 죄송해요 하며 다시 만들었다. 마음씨 착한 아이다. 1992년 5월 10일.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다. 열이 38도나 된다. 쉬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어머님하며 웃었다. 그래도 집안일을 다 했다. 친정어머니가 잘 키우셨구나. 고마운 마음이 든다. 은경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원망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1993년 11월 3일. 첫 손주 출산. 새벽 2시에 진통이 시작됐다. 병원까지 데려갔다. 7시간 만에 예쁜 손녀 탄생. 3.2kg. 며느리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를 먼저 걱정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피곤하시죠? 라고 물었다. 저렇게 착한 아이가 우리 며느리라니. 감사하다. 1995년 6월 15일. 며느리가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다. 친정도 자주 못 간다. 1년의 명절 때 딱 2번. 그것도 당일치기로.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을 텐데. 미안하다. 내가 너무 며느리를 집에 묶어두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은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노트에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미안함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28년간의 기록이 200페이지가 넘게 빼곡했습니다. 1998년 10월 3일. 추석. 명절 음식 20가지를 며느리 혼자 준비했다. 나도 도우려 했지만 어머님 쉬세요라며 안 시킨다. 며느리가 친정에 음식을 싸갔다. 사실은 내가 싸주라고 시킨 거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한테도 효도해야지.
그런데 나는 왜 어차피 남은 거 가져가는 거지? 라는 표정을 지었을까? 시어머니의 못난 자존심 때문에 2005년 2월 18일 손주 교육비 문제로 며느리와 다퉜다. 아들이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했다. 나는 요즘 애들 다 다니는데 뭐가 비싸냐고 했다.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 형편이 어려워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형편을 왜 나한테 말해? 아들이 무능한 거지라고 쏘아붙였다. 그날 밤 며느리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벽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아팠다. 사과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못난 자존심. 2007년 9월 5일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뇌졸중. 응급실로 실려갔다. 며느리가 밤새 병원에서 간호했다. 나는 쇼크로 아무것도 못했다. 며느리가 의사와 상담하고 입원 수속하고 간병인 구하고 다 했다. 친딸도 저렇게 할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다. 왜 나는 마음과 다른 말만 할까? 28년이 지났는데도 며느리한테 부드럽게 못 대한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은경 씨는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2년 5월 8일 오늘 내 생신.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새벽부터 준비한 모양이다. 나는 간이 싱겁다고 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죄송해요. 다시 끓일게요라고 했다. 사실 간은 딱 좋았다. 맛있었다. 그런데 왜 나는 싱겁다고 했을까? 며느리가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건데. 맛있다. 고맙다 한마디면 되는데 왜 못할까? 2015년 1월 1일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62세. 너무 갑작스럽게 며느리가 장례 준비를 혼자 다 했다. 부고 연락, 장례식장 예약, 음식 준비, 조문객 응대. 나는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못했다. 아들도 충격을 받아서 멍하니 있기만 했다. 며느리가 3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일했다. 마지막 날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며느리가 울고 있는 걸 봤다. 몰래 숨어서 울고 있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나는 그래도 며느리가 할 일 아니냐고 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고 다시 웃었다. 그 모습이 가슴 아팠다. 2018년 5월 8일 어버이날 며느리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빨간 카네이션 2송이. 시아버지 영정 앞에 하나, 내 가슴에 하나. 어머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도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고 싶었는데 뭘 이런 걸 사? 돈 아까워라고 했다. 며느리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네, 어머님하고 돌아갔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26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할까?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아니, 이미 싫어할 것이다. 당연하다. 은경 씨는 흐느끼며 수첩을 읽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2020년 4월 23일자 기록이 있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죠. 2020년 4월 23일 오늘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며느리가 병원까지 데려가주고 검사비도 냈다.
그런데 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화만 냈다. 내가 치매라니 말도 안 돼. 소리만 질렀다. 집에 오는 길에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라고 말했다. 나는 대답도 안 했다. 사실 나는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 폐암인 것을. 혼자 병원에 갔었다. 6월 초였다. 의사가 말했다. 3기입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예상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 28년 동안 고마웠다고, 잘해줬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자존심, 체면, 권위, 그런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먼저 사과하면 며느리가 우쭐해질까, 내가 약해 보일까, 시어머니 위신이 떨어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때문에 계속 미뤘다. 나중에 말해야지, 좀 더 있다가, 특별한 날에. 그렇게 28년이 지났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치매까지 왔으니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안하다, 은경아. 내가 최고의 며느리였다. 아니, 딸이었다. 내가 낳지 못한 딸이었다. 하지만 난 최악의 시어머니였구나. 28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못난 시어머니. 이 수첩이라도 내가 발견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나서라도. 그래야 내가 알 것 같다.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용서해줘. 그리고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 은경 씨는 그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8년 동안의 오해가 한순간에 풀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저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수첩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어요. 3시간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은경 씨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닫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응? 청소 다 했어?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은경 씨가 3시간 동안 방에 있었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랑해요. 뭐, 28년 동안 제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은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그날 저녁 은경 씨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뭘? 간호사 자격증 딸 거야. 갑자기 왜? 은경 씨는 그 수첩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울었어요. 어머님을 내 손으로 제대로 돌보고 싶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머님이 제일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하지만 엄마 나이가 52세. 늦었어. 알아. 그래도 할 거야.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때 은경 씨의 나이 52세. 고등학교 졸업 후 30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그녀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사막 진실의 고백. 2021년 9월 1일 은경 씨는 전주 시내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2세입니다. 우리 교육생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꼭 해야 하는 일이라서요. 교육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주과정, 총 240시간, 이론 수업 80시간, 실기 수업 80시간, 실습 80시간. 은경 씨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할머니 아침 식사 준비, 5시 30분 식사 도움, 6시 약 챙겨드리기, 6시 30분 할머니 씻기고 옷 갈아입히기, 7시 30분 집 나서기, 8시 30분 교육원 도착,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 1시 30분 집 도착, 2시 할머니 점심, 3시부터 5시까지 할머니 돌보기, 5시 저녁 준비, 6시 저녁 식사, 7시 설거지와 청소, 8부터 11시까지 교재 복습, 11시 30분 취침, 주말에는 실습이 있었어요. 실제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실습이었죠. 힘들지 않으세요? 같은 교육생이 물었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가족 중에 아프신 분 있으세요? 네. 시어머니가요. 아, 효부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일 뿐이에요. 교육과정 중 가장 힘든 건 실기 시험이었습니다. 침상에서 어르신 몸 돌리기, 휠체어 이동시키기, 기저귀 교체하기, 음식 먹여드리기. 52세의 몸으로는 버거웠어요. 허리가 아프고 팔이 저렸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은경 씨, 제 시험입니다. 몸 돌리기 동작이 정확하지 않아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은경 씨, 또 제 시험입니다. 휠체어 브레이크를 확인 안 했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5번을 떨어졌습니다. 다른 교육생들은 한두 번 만에 합격했는데 은경 씨만 계속 떨어졌어요. 선생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동작이 너무 조심스러워요. 더 자신감 있게 하세요. 어르신이 다치실까봐 걱정돼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동작이 더 안전해요. 6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은경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52세의 나이에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자격증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어요. 그게 뭐야? 치매가 진행돼서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래. 할머니는 금방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은경 씨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님이 기억 못하셔도 돼.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간호조무사 과정. 1년 과정이었어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은경 씨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이론 수업, 실기 수업, 병원 실습. 더 힘든 건 할머니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2022년 3월 할머니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폐암이 재발한 겁니다. 2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은경 씨는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밤 11시까지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집에 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하루 수면 시간 2~3시간.
엄마 몸 상할 거야. 그만둬. 딸이 걱정했지만 은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할머니께서 제대로 케어받으실 수 있도록. 2022년 6월 할머니의 거동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집에서 돌보기엔 한계가 왔어요.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케어가 어려워. 은경이 너도 공부해야 하잖아. 은경 씨도 동의했습니다. 요양원에서 24시간 전문 케어를 받는 게 할머니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은경 씨는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나 요양원에 취직할 거야. 뭐? 요양원? 어머님이 계실 요양원에. 그래서 내가 직접 돌볼 거야. 그게 가능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있으면 돼. 내가 12월에 딸 거야. 남편은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으니까요. 2022년 7월 5일 박순자 할머니는 전주 근교 완산구의 은빛사랑이 집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하지만 할머니는 불안해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요양원이에요, 어머님.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나 여기서 죽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서 건강 회복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짐이 돼서. 어머님, 그런 생각 마세요. 우리는 어머님 사랑해요. 2022년 12월 20일 은경 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53세의 나이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은빛사랑이 집 요양원에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면접에서 원장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가 53세. 우리 직원 중에 제일 연세가. 나이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은경 씨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2023년 1월 2일 은경 씨는 은빛사랑이 집 신입 간호조무사로 입사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304호 박순자 할머니의 며느리라는 걸 몰랐어요. 은경 씨는 일부러 친정성으로 등록했고 담당 어르신 배정을 요청할 때도 자연스럽게 304호를 지목했습니다. 저 304호 할머니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 할머니 까다로우시던데. 괜찮습니다. 제가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첫 출근 날 은경 씨는 304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담당 간호사예요. 할머니는 은경 씨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누구야? 이은경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 치매가 심해진 할머니는 며느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너 아는 것 같은데. 처음 뵙는데요? 은경 씨는 웃으며 할머니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은경 씨의 특별한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8시 할머니를 깨우고 세수시켜 드렸어요. 9시 아침 식사, 10시 산책, 11시 간단한 운동,
12시 점심, 오후 2시 낮잠, 4시 간식, 6시 저녁, 8시 씻기, 9시 취침. 다른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은경 씨는 304호에만 신경 썼습니다. 은경 선생님, 다른 어르신들도 많은데 왜 304호만? 그냥 마음이 가서요. 할머니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는 선생님을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다른 직원들한테는 순한데 은경 씨에게만은 화를 냈습니다. 나가, 당신 싫어. 왜 자꾸 와? 다른 사람 보내. 당신 얼굴 보기 싫다고. 하지만 은경 씨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래도 저는 할머니 좋아요. 퇴근 후에도 은경 씨는 요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오후 2시에 다시 와서 30분 동안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머니, 제 시어머니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시어머니? 네. 28년을 함께 살았어요. 참 좋은 분이셨죠. 은경 씨는 자신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2024년 3월, 벚꽃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은경 씨는 휠체어에 할머니를 태우고 요양원 뒤뜰로 나갔어요. 할머니, 벚꽃 예쁘죠? 예쁘네. 저희 시어머니도 벚꽃을 좋아하셨어요. 은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았죠. 전주 덕진구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기억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덕진구? 네. 시집살이 많이 힘들었어요. 은경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뚝뚝하셨고 칭찬은 한 번도 안 하셨죠. 항상 틱틱거리시고 잔소리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의 눈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은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낡은 수첩을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엔 28년간 저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시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하지 못했던 말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다만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라는 걸. 시어머니의 자존심, 체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말하지 못하셨던 거죠. 은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시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시고 치매가 오시고 그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보답하자고. 시어머니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따자고. 할머니가 은경 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52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배웠어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요. 경,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은경 씨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예요. 며느리 은경이요. 28년 동안 어머님 곁에 있었던 은경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28년이나 걸려서 알게 돼서 그때 내가 모른 척했던 내 수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 다 알아요. 수첩에 다 써주셨잖아요. 이제야 내 손으로 갚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렸구나. 어머님이 이미 다 갚으셨어요. 그 수첩으로요. 28년간의 진심으로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사르르 떨어졌어요. 마치 축복처럼. 그날 이후 할머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은경 씨가 오면 미소를 지었어요. 치매 때문에 은경 씨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편안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은경 씨를 엄마라고 부를 때도 있었어요. 치매로 기억이 뒤섞여서 은경 씨를 자신의 어머니로 착각한 겁니다. 네, 여기 있어요. 은경 씨는 정정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편안해 하신다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304호 할머니가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말했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은경 선생님 손길이 마법인가 봐요. 2024년 5월 어느 날 은경 씨는 요양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사실 304호 박순자 할머니의 며느리입니다. 원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랐어요. 네, 그게 무슨... 처음부터 어머님을 돌보려고 이곳에 취직했어요. 죄송합니다. 거짓말한 것 같아서요. 왜 그렇게까지... 은경 씨는 28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줬습니다. 고부 갈등, 시어머니의 폐암과 치매, 수첩 발견, 자격증 취득, 그리고 이곳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장은 들으면서 여러 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150만 원을 어머님 계좌에 넣는 거예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간식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필요한 것들 사드리려고요. 제가 28년 동안 못 해드린 것들을요. 은경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존경스러워요. 아니에요. 전 그냥 며느리로서, 딸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원장이 은경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영광입니다. 그의 여름이 왔습니다. 2024년 6월 말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폐암이 다시 재발했고 이번엔 뇌까지 전이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의사의 말에 은경 씨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가끔 눈을 뜨면 은경 씨를 바라봤어요. 은경,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맙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28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요. 내가 못난 시어머니였는데, 아니에요. 최고의 시어머니셨어요. 최고의 어머니셨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많이 사랑해요. 2024년 8월 3일 토요일 새벽 3시 20분 박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은경 씨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2세. 마지막 순간까지 은경 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은경 씨는 한참을 할머니를 안고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안고 있었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제가 28년 동안 받은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오막 감동의 완결. 2024년 8월 5일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전주 시내의 작은 장례식장.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친척 몇 명, 할머니의 옛 친구 몇 분,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모두 찾아온 겁니다. 원장부터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심지어 조리원과 청소원까지. 은경 선생님, 힘내세요. 할머니께서 선생님 덕분에 편안하게 가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녀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은경 씨가 교육받았던 요양보호사 학원 강사와 동기생들도 왔어요. 간호조무사 학원 선생님과 동기들도 왔습니다. 은경 씨, 선생님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한테도 큰 감동이었어요. 은경 씨는 영정 앞에 서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년 전 벚꽃 아래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28년 동안 받은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늘에서 편안하세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은빛사랑이 진 요양원은 변했습니다. 은경 씨의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 그리고 어르신 가족들 사이에 퍼지면서 모두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겠어요. 젊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은경 선생님처럼 뒤늦게 깨닫기 전에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어요. 2024년 10월 은경 씨는 요양원에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가족화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떤 건데요? 어르신들과 자녀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요.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시간을요. 제가 시어머니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분들은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해 11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마음 나누기 시간이 시작됐어요. 은경 씨가 직접 진행을 맡았습니다. 첫 모임에 참여한 건 68세 김철수 할아버지와 45세 아들 김영호 씨였어요.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은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남자끼리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영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도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내가 표현을 못했구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어요. 68년과 45년 인생에서 처음 나누는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두 번째 모임에는 75세 박영자 할머니와 50세 며느리 이정혜 씨가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부족한 며느리였는데 그동안 참아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최고의 며느리야. 내가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두 사람도 처음으로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프로그램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주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52세의 간호사 된 며느리 요양원에서 시어머니를 직접 돌보다 KBS 전주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은경 씨의 이야기가 저녁 뉴스에 방영됐어요. 다른 요양원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매뉴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은경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30페이지짜리 매뉴얼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했어요. 2025년 초 전주 지역 8개 요양원에서 같은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50개 이상의 요양원에서 가족화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부 갈등, 부자 갈등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은경 씨가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을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제 시어머니처럼요.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시는데 표현을 못하셨던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전하세요. 후회하기 전에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진심을 알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은경 씨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전국으로 그리고 해외 동포 사회로도 퍼졌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500만. 많은 사람이 댓글을 남겼어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고.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처음 말했어요. 60살에요. 아버지가 우셨어요.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30년 만에요. 며느리가 울면서 안아줬어요. 2025년 8월 3일 박순자 할머니의 일주기였습니다. 은경 씨는 전주 근교 완산구의 작은 공원에 할머니를 위한 벤치를 기증했어요. 요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벚꽃 공원이었습니다. 벤치 등받이에는 노쇠 명판이 붙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시어머니 박순자님을 기억하며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며느리 이은경 올림. 벤치는 벚꽃나무 아래 놓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그 벚꽃나무 아래에 은경 씨는 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제가 어머님께 배운 사랑을 많은 분께 나누고 있어요. 어머님의 수첩이 저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때 내가 모른 척했던 당신의 수고, 이제 내 손으로 갚았어요. 은경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갚은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거예요. 어머님께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으니까요.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어요. 2025년 가을
은경 씨는 여전히 은빛사랑이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5세가 된 그녀는 이제 요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수석 간호조무사로 승진했고 신입 직원 교육도 담당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녀를 천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가족들은 우리 엄마처럼 돌봐주시는 분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은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한 명의 며느리이자 딸일 뿐이에요. 늦게나마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운,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요양원 복도를 걷는 은경 씨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304호실 앞을 지나갈 때면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인사를 해요.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방에는 이제 다른 어르신이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은경 씨에게 그곳은 여전히 특별한 공간이에요. 저녁이 되면 은경 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편과 딸들이 기다리는 그 덕진구 2층 단독주택으로 시어머니가 살던 방은 이제 작은 추모 공간이 됐어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그 낡은 가죽 수첩이 유리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습니다. 28년간의 사랑이 담긴 그 수첩. 은경 씨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수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어요. 어머님, 제가 이해하는데 28년이 걸렸네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덕분에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입니다. 2025년 전주의 가을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은경 씨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이라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자. 후회하기 전에 내가 시어머니와 못 나눈 그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눌 수 있도록 그녀가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전주 근교 요양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서로 껴안고 용서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소리가 은경 씨가 시어머니와 함께 만든 작은 기적이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박순자 할머니도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고맙다, 내 딸.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됐다. 내가 있어서 내 사랑이 의미가 있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후회하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고 있구나. 내가 해냈구나. 내 자랑스러운 딸.